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9월 CPI 지표 발표 이후에는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니 반등하면서, 그것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쇼크가 나왔음에도 지금 지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장전 전략 저희와 제대로 세워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보신 분들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 초반에는 미국 현대 증시가 모두 특히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3% 넘게 하락을 해서 당 초반에 시작을 했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지표, 즉 CPI 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된 직후에는 다시 강한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게 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시장에서는 성공적인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CPI 지수 같은 경우가 발표가 됐을 때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8.2%, 즉 아직까지도 8%에서 미만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 이후에는 강력한 강세 증시가 만들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피크아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8.2%이기 때문에 지난 6월 이제 9% 가까운 수준에서의 후퇴 국면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근원 CPI, 즉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6%로 지난 40년의 최고 수준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도 엄청난 여파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근원 CPI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전쟁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는 물가 잡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들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의 보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금리가 6.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0년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IT 버블 이후에서의 움직임들과 그리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초점들이 계속 맞춰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현재 이제 다가올 11월 그리고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빅스텝, 즉 이제 50bp를 인상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11월과 12월에서도 75bp 이상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EA 같은 경우에 국제 에너지 협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오펙 플러스가 석유 감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장 초반에 왜 하락으로 시작했는가 부분들을 초점을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를 돌파를 하는 즉 이제 작세 장세가 굉장히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후에 이제 증시 반등이 일어난 계기는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발표가 이미 높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제 체감 공포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6% 이제 그런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은 것도 여전히 사실이지만은 지난 2021년도 7월 이후부터 해서의 물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체감으로 납득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국에서는 기존의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적용을 지금 전격 취소를 하는 부분들, 그 동결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다시 또 강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양적 완화 기조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실질 임금이 현재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한 부분들은 필요한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견고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자체에 대한 초점에 많이 맞춰져 있고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긴축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피크아웃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9월 CPI 지표 발표와 더불어 피크아웃이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도 하고 이 지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일단 팩트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켓워치에서 3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호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던 2분기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시즌에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어닝 쇼크가 또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기대치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되고 있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가치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고객들에게 제품 가격의 전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해서 실질 임금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실제 매출 구조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소비자 지출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다시 매출 동향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부분들이 지난 2021년 2분기 이래 다시 또 후퇴를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보셨을 때는 여전히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내 기업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자사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달러가 강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머징 시장 그리고 선진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 해외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결국 이는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재고 과잉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항만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물류 운송 관련된 부분들에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타격이 큰 상황이고 국내 역시도 이런 비중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난 2021년도부터 재고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보관 비용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거 할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프라임데이, 2차 프라임데이를 하게 되면서 또 대거 제품들을 할인을 해오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실질적인 매출 영향들이 더 적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팔아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악영향의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3분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제 방어주 중심에서의 운용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방어주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적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이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피로 누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보다 22년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목표가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컨센서스 악화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대부분 변동이 굉장히 높고 장기 성장성에 초점을 두었던 IT 섹터라든가 기술주 중심에서의 섹터들이 하락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나타냈다는 특징이고요. 파생 상품에는 미국의 이제 속스L, 즉 이제 SOXL 같은 이런 이제 세배수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격 지수가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 하방선은 2,000대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운용을 최대한 축소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장단기 계좌에 대한 부분들의 분리가 충분하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단기 매매 전략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인 만큼 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장기 접근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여전히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저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히 접근하신다면은 침체 경기 둔화 이후에 오히려 수익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연말을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시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배당주 중심에서의 또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연말 전에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또 하는 기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변동이 적은 그리고 소비 매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미국과 또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 당대회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초기 3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번 당대회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20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 가장 활사가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관련이고요. 특히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연임 조항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첫 당대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후에 후계자 지정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이 된 부분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이제 연례적으로 당대회가 11월에 열리는데 이처럼 이제 연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이 되고 특히 이제 연임이 어느 정도 확정화된 시기에서는 한 달 더 앞당겨서 10월부터 지정이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초점이라고 하면은 후계자 지정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현재 이제 15년 이상 이제 15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석이라는 호칭 자체도 영수라는 개념으로 호칭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영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택동 영수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호칭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도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이처럼 호칭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정부 내에서의 인사들에 대한 조정 전환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능상능하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50대 위주에서의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층들의 인사들이 이루어졌다라면은 현재 사면임 이후에도 60대 혹은 70대 이후에 고령 인사들이 마찬가지로 대거 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에서의 정책들이 꾸준하게 유효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외교 경제 라인으로 살펴보신다면은 특히 이제 전랑 외교, 즉 이제 늑대 외교라고 나타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태도들이 주변 국가들에서 마찬가지로 타격을 굉장히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드 논란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찬가지로 외교 라인에서 특히 이제 경제 라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현재 이제 대만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굉장히 또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외교 전략 그리고 국방 안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압박 카드로 미국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외교 안보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자체에서의 굴기 현상, 굴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 협력이 없이 이제 중국 자체에서의 기능 그리고 개선 효과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6일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인사 기용들은 주로 이제 기술 관료 중심으로서 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 2018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외쳤던 반도체 굴기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과 원자력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초점들이 좀 많이 맞춰지고 있고요. 이는 이제 기존의 인사 채용들이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경영 그리고 외교 문화 쪽에서 인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이공계열 중심에서의 전문가 기용들이 굉장히 발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번 20차 당대회 이후의 움직임들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더불어서 강경한 외교 태조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카드가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다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존에는 러시아로 인해서 어떤 외교적 정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라면은 앞으로는 중국으로 인해서의 외교적 정세, 국제 정세가 또 많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점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주변 국가들에서의 타격 영향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호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지금 변동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러츠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오늘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음 국내 증시에 맞는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마음이 바쁘다 말씀을 드렸던 게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좀 마음이 바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로 조금 시간을 돌려보자면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9월 CPI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행보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피크아웃론이 좀 사그라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긴축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어저께 이제 CPI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이제 CPI 지표가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게 뭐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저께 영향을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끼쳤고요. 뭐 장 후반 들어서는 또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CPI를 본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 CPI가 전년 대비 8.2%를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8.1%를 이제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월 8.3%에 비해서 이제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뭐 그런 안도감은 있지만 여전히 7개월째 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반증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0.2%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원 CPI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6%를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월 6.3%,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 6.5%를 상회하는 어떻게 보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1982년 8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치의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도 0.6% 상승을 하면서 8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음식료, 서비스,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하게 높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에너지 부분, 그동안 이제 에너지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CPI의 상승률을 이제 꺾어놨었는데 지난달에는 에너지 상의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가 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10월 달에는 아마 에너지 폭 상승이 아마 보합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10월 달 CPI 상승률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향후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준이 올해 초서부터 계속 지금 기준금리를 3% 가까웠게 이제 올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저께 참고적으로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었는데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3만 건에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실업률도 3.5%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100%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75bp뿐만 아니라 100bp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75bp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렇다 보면 11월, 12월 이제 연속 75bp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도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연준이 뭐 공격적인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게 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전반적인 이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수요 위축 그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지금도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도 부진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밤에 특히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5% 이상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변동성에 불이 옮겨 붙을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CPI 지표를 보고 어닝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판에 반등을 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신기한데 오늘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저께 이제 반등했었던 이유는 뭐 특별하게는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 지수 자체가 지금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다우나 나스닥, S&P 모든 지수가 2%대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뭐 7, 8%의 하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급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지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마이너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진폭이 1,500포인트가 넘을 정도의 그런 이제 진폭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600포인트, 그다음에 S&P도 뭐 190포인트가 넘는 그런 진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굳이 이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 정부가 이제 감세안을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저께 델타 항공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그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일단 여행주나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 둔화가 예상보다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 어저께 나온 CPI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기준금리 인상은 속도나 폭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방심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에는 3분기 기업 실적도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는 장초반 급등세로 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올랐었던 CPI에 대한 분석이 아마 오늘 낮 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미국 증시가 아마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걸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선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상승으로의 전환이다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동안 낙폭에 대한 반등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뉴욕 증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당장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반등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사실 대외적으로 바뀐 여건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죠. 즉 증안펀드 투입 방식을 언제쯤 확정할 것인지 계속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걸 투입하는 데 이유도 있을 거고 적절한 시기도 있을 텐데 대표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증안펀드가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정이 좀 되나요? 네, 증안펀드 관련돼서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달 28일 날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대책 방안으로 이제 증안펀드를 재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다시 이제 증시 안정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촉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시 안정펀드는 2003년도에 이미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보일 때 일단 관련된 펀드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증안펀드로 인해 추가적인 이제 투입을 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의 증안펀드를 재가동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증안펀드를 이제
했었던 경우가 이제 총 4번 정도 됩니다. 1990년도, 그다음에 2003년도, 2008년도, 2020년도 이렇게 4차례가 있는데요. 각 그 기간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1990년도에는 증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1000포인트 이하의 하락을 하면서 이런 징한 펀드가 만들어졌고요. 2003년도에는 카드 대란,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90년도를 제외하고 이런 이제 증한 펀드를 만드는 시점 이후에 증시는 일단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 안정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제 증한 펀드는 이제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펀드를 이제 재가동하는 형태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총 10조 8천억 규모의 이제 증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 그다음에 금융권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이제 출자하는 형태인데요. 캐피탈 콜은 일단 펀드에 내가 얼마만큼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선약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관련된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 자금을 이제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돈을 출자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펀드 관련돼서는 이제 증권 유관기관이 이제 이미 이제 납부한 한 8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타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캐피탈 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자금 집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금융기관의 이사회를 아마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전부 다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10월 달에는 충분히 이런 이제 증한 펀드 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한 펀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증시에 바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 지수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그 참여도가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으로 보면 2100포인트를 하회를 할 때 아마 그 증한 펀드에서 아마 자금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판단인데 그건 세부적인 이제 펀드 운영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증한 펀드가 가동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가능성도 지금 계속 시중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한 펀드 규모가 지금 11조 정도 되면 예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매도를 좀 중지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증한 펀드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고 해서 증시가 바로 이제 반등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증한 펀드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시장 안전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매수다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만 조금씩 아마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성격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증시 지금 하락이 국내적인 문제로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 상황만 이제 증한 펀드가 그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나 이런 거를 다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예로 대만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이제 국내 이제 증한 펀드와 같은 이제 국가 안정기금을 통해서 주식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수했었던 초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한 펀드에 대해서도 전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지하는 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아마 투자의 판단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 증안펀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들어봤는데요. 그 안에서 키워드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10월 달에 들어서 이 증시가 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커져가고 있다.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원인과 앞으로도 이 정부가 공매도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조치를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공매도가 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공매도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월 달에 한 14조 4천억 정도의 이제 공매도 잔고가 있었고요. 이게 계속 뭐 유지가 됐다가 9월 말에 12조 7천억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12조 9천억까지 이제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불거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 실적이 악화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조금씩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 내수 경기도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높은 이제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최근 공매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증가한 가장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국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낙관적인 이제 시장 접근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매도세가 좀 몰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공매도가 이렇게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이제 공매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만약 중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종목 자체가 이제 대형주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중소형주까지 이런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 같이 미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이런 뭐 공매도나 그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 실적 부분에 좀 더 관심사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쇼 커버리지 물량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 차원에서 보면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반등 모멘텀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져야만 가능한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 반등으로 끝나고 뭐 증시 전반적인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하락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국내 증시 이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나누어 볼 텐데요. 이제 관련돼서 국내 증시 이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5%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1,400포인트가량 출렁였고요. 그리고 S&P 500의 변동폭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국내 증시에 분명히 오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된 상황 많이들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반등이 나타난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이고 이러한 시장 국면에서는 뭐 수급적으로라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일단 낙폭과대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주가의 변동이 아주 컸던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추가되기는 했다 보니 좀 플러스가 더해질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또 주가가 약했던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의 반등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 일단은 공매도가 많은 성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타날 때 좀 추가로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연결해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 그리고 그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도 함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동성이 오늘 또한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게 순수하게 매수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유입이 된 게 아니라 공매도 환매수 이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아직도 변동성을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 자체를 우리가 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시 정도의 시장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초에 갭이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갭이 크게 변동이 나타나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또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흐름은 또 오늘 지표 같은 경우가 중국 지표도 10시에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낙폭과대군도 출현5태 이 수급 같은 경우가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한 상거래일 정도의 시장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내렸던 낙폭 과대 업종들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시장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장 초반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개장 전에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어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네이버나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와줄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한 종목만 꼽는다면 어떤 쪽을 저희가 볼까요? 네, 그 업종에서 녹여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고, 이 중에서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한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업종이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다음에 성장주군의 성격을 갖춘 이런 군이 반등이 강할 수 있는 점을 연결을 했고요. 이러한 반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엔터 업종 중에서 SM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라이트 기획 이슈 같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해소가 좀 지연된다고 하면은 반등 같은 경우는 수급 요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엔터 업종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SM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엔터 업종 중에서 오늘 좀 빠르게 반등을 SM이 해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종목에 대한 뷰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장 흐름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매크로 지표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그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조정이 나오다가 좀 반등이 공매도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시장에서 보여졌고,
이러한 시장은 수급이 다시 엉키면은 하루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시장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흐름으로 변화가 연출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타이밍에서는 좀 추가로 하락이 더 해지는 모습이었고, 상승을 할 때는 좀 강한 상승보다는 아주 까다롭게 시가총액 상위주 일부 정도를 지수로 잡아두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전형적으로 좀 약한 시장에서 연출되는 그 가격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열어놓고 좀 미국 주식 이쪽에서 강했던 업종을 반등이 나올 때 좀 가장 선두에서 나왔던 업종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금융업종, 그다음에 에너지업종, 뒤어서 대형 IT 이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업종에서 종목을 연결해보면 오늘은 많이 빠졌던 쪽을 봐야 되겠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종 중에서 좀 은행주들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지수 대비 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유가의 그 상승에 따라서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종목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연결해서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그 IT와 관련된 종목은 지수 대비해서 계속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수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시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고, 첫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10시까지는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왜냐하면 갭 상승이 강할 거예요. 갭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뜨면은 지수는 지표를 앞두고 조금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점, 그 점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 금융, 그리고 에너지, 대형 IT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업종 중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오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연결해서 좀 종목을 대입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키를 연결하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은 정유 업종이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정유의 업종 성격이 조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원유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계질이라든지 변화를 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변화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유를 수입해 와서 다시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마진의 차이도 확실히 발생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추세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이에요. SM과 동일하게 좀 S-오일 같은 경우도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수 구간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과도했죠. 어제 같은 경우가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하락이 추가되면서 과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50포인트 이상은 반등이 나와서 종가가 마감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하루 이틀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지수의 주요 구간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한시름 마음을 놓고 살펴봐도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업종에서 또 골라주셨네요. S-오일 특징적인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S-오일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초반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장전 전략 기억해 주셨다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일부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남, 세종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도톰한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일요일에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 선으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전 10도, 춘천 11도로 쌀쌀한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22도에서 23도까지 올라 선선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울진 9도, 강릉 11도로 쌀쌀한 상태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선선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15도 안팎으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